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슬기로운 팀장 생활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함규정이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글담이란 출판사에서 나왔고 2018년 8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총 228쪽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 함규정, 국내 최고 감정 코칭 전문가이자 리더십 분야 임원 코치,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리더의 감성지능과 조직 내 감정소통 스킬에 대해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지으신 책으로는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사람과 조직을 끌어당기는 하트스토밍, 보스가 아니라 리더가 되어라, 감정으로 소통하라 등이 있습니다. 목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팀장님의 안부가 궁금해지는 요즘. 2장,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변화가 시작된다. 팀장의 습관. 3장, 결정적 순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힘. 팀장의 말. 4장, 당신의 하나를 보고 열을 결정한다. 팀장의 행동. 5장, 상사와의 관계는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팀장의 상사소통. 6장,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울 때 성과가 따른다. 팀장의 부하소통. 저자가 만나본 팀장들은 하나같이 불과 3년 전과 비교해도 조직 분위기와 직원들의 성향이 달라졌다라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직 내 임원 및 리더 코칭을 하면서 저자가 느낀 조직의 이러한 무드, 분위기 등도 이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변화에 가장 큰 감정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팀장급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팀원들은 팀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죠. 적어도 하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림도 없습니다. 하라고 해도 죄송합니다 팀장님, 저 내일부터 휴가예요 라고 당당하게 휴가임을 알리고 사라집니다. 과거에 팀장과 팀원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회사는 당연히 상사인 팀장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제는 팀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점검부터 한다고 합니다. 직급이 낮은 젊은 직원들의 니즈는 최대한 받아주면서 즐거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중간 관리자인 팀장들에 대한 평가 잣대는 더욱더 엄격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바라보는 팀장의 최우선 순위는 성과 내는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과 창출이라는 목표만으로도 버거운 팀장들에게 복잡한 기술들은 오히려 부담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지난 10년간의 임원, 리더 코칭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아주 작은 관심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소하지만 효과는 강력한 기술들, 팀장을 위한 기술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경영학의 구루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3년에 한 번씩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정의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사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고수했던 직장 생활의 방식을 돌아본 적이 없다면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고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오늘날의 직장 문화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과거 익숙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 해나갈 팀장 생활의 기술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당신은 지금까지의 업무 능력과 경험을 더 성공적이며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경직된 방식 때문에 오히려 인정받지 못했던 업무 역량이 이제서야 비로소 드러날 것이죠. 존경받는 직장 선배, 생각이 젊은 유능한 리더로서 새로운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담컨대 당신은 더 많이, 더 자주 직장에서 뿌듯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상사가 이해가 안 된다. 직원들은 팀장을 보면서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중에 팀장이 되더라도 저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막상 팀장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말한다. 너희도 이 자리에 앉아봐라. 그럼 내 심정을 알게 될 거다. 나 역시도 직장 생활을 하며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면서 상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던 시절이 있었다. 상사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특히 회사에 입사해서 업무가 좀 익숙해지고 회사 시스템에 적응이 되어가는 대리급이 된 무렵부터는 상사의 쪼잔함과 지나친 꼼꼼함이 견딜 수 없이 싫었다. 하지만 내가 리더 코칭을 시작한 지 5년 차가 넘어가면서부터 조직의 장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중간 관리자들이 지금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나름대로의 상황들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언젠가 젊은 직원들이 팀장의 자리에 앉고 나면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순간들이 올 것이다. 저도 최근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팀장의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리의 차이, 업무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직의 관리 영역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음을 저 스스로 깨닫곤 합니다.
상사분들께서 과거 왜 그런 생각을 하셨고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대충은 이제껏 짐작하며 살아왔다면 요즘에는 짐작을 넘어 조금 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원들을 잘 이끌어서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회사에서 팀장이 존재하는 이유일 것인데 이 역할을 보다 더 재밌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이제는 팀장 스스로도 이 책에서는 변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변화의 시도는 리더가 먼저 해야 한다. 부서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부장과 차장 혹은 팀장이나 과장이 먼저 젊은 직원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그래야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부서와 팀의 분위기가 바뀐다. 직원들은 상사의 생각과 눈빛, 태도와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이 많고 민감하기 때문에 부장과 차장이 바뀌면 그 밑에 과장이 바뀌고 덩달아 대리와 주임, 사원까지 변화한다. 당신부터 새로운 관계 형성의 기술, 유연한 소통법, 협업의 태도를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직원들이 바뀐다. 상사의 노력을 눈으로 보고 느낀 직원들은 본인들도 기성세대를 이해하고 상사의 입장을 고려해가며 행동하려고 애를 쓴다. 관계에 있어 변화의 시도는 리더가 먼저 해야 한다는 것에 정말 100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좋던 싫던 밑에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그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 나의 회사 생활이 작게 혹은 크게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탑다운으로 지시만 내릴 것이 아니라 변화 자체를 스스로 위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된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말과 행동들이 반복되고 쌓이면서 천천히 형성된다. 그러고 보면 사소한 것들의 힘은 참 크다.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도 사소한 것들이 결정적인 힘을 발휘한다. 반대로 당신과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도 사소한 일들이다. 물론 사소하다는 것의 잣대를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생사를 가르거나 삶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일들은 아니다. 분명 저만 치서 나를 본 것 같은데 그냥 지나쳐버리는 부하 직원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 점심때 내 커피만 쏙 빼고 자기들 커피만 사가지고 들어오는 직원들이 야속하게 느껴져 서운하다. 사소한 일인데도 이렇게 이상하게 그 순간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런데 사소한 일들로 상한 내 마음은 역시나 사소한 일들을 통해 위로받는다. 그래서 나는 블레즈 파스칼의 사소한 일이 우리를 위로한다. 사소한 일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라는 말을 좋아한다. 일상에서 지나치는 수많은 사소한 것들에 난 영향받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아무리 다잡아보지만 특히나 예민하신 분들은 정말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신경이 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흔히 나 마상 입었어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마음에 상처를 갖게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회사 생활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사소한 대화나 사소한 행동이라도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늘 인지하면서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특히 팀원들의 영향을 주게 되는 팀장은 더욱더 사소한 언행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직원의 열정을 높이고 동기부여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영혼 없는 파이팅이 아닌 제대로 된 공감이 필요하다. 감정을 받아주고 업무는 업무대로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리더가 업무에는 능숙하지만 사람의 감정을 받아주는 데에는 한없이 서툴다. 직원이 불평이나 약한 소리를 하면 대번 걱정부터 앞선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직원은 지금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상사에게 알아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직원의 힘들다는 말에 상사가 즉석에서 인센티브나 보너스를 주겠다고 한다면 물론 직원의 입장에서는 기쁠 것이다. 그러나 이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직원들도 안다. 게다가 이것이 다는 아니다. 상사로부터 듣는 고생 많았다, 고맙다 라는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가 직원에게 더 큰 열정을 불어넣고 새 일을 다시 시작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 누구는 말 한마디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인정하고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상사의 말은 엄청난 효과가 있다. 부하 직원의 마음을 단박에 행복하게 만든다. 많은 리더들을 보아오지만 특히나 황소처럼 우직하고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이른바 마초형 상사의 경우 부하 직원들의 고생과 힘들다는 이러한 볼멘 소리에 왜 너희들은 나처럼 못하냐는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고민과 고충을 털어놓을 때 이것을 해결해 주었으면 하기보다는 그냥 들어만 주어도 고맙고 공감해 준다면 더욱더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언가 부하 직원이 어려움을 토로할 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의 고충을 들어주고 공감하며 이해하며 진심 어린 격려의 한마디가 팀장에게는 어찌 보면 필살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보다 더 경력이 오래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착각을 한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내 상황과 요구사항을 알 거라는 착각 말이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당신은 부하 직원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가? 팀원의 표정을 보고 요즘 어떤 기분인지, 당신에게 뭘 바라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한가? 말하지 않는 한 타인이 원하는 바를 알아차리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는데 말하지 않은 상대의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건 쉽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바라는 걸 상사도 알고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묵묵히 입을 다문 채 회사 생활을 해 나간다. 대부분 상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동양의 유교 문화가 지배적인 DNA로 자리 잡은 우리에게는 조금은 낯설은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많고 직급이 높고 경험이 많은 상사도 내가 원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알아채고 충족시켜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평소에 상사와 대화를 좀 많이 섞어두어서 친밀감을 유지하는 편도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꼭 필요하게 생각된다면 이야기를 정중하게 꺼내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내 직장 라이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원에게 큰 감동을 주고 싶다면 정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사주는 것보다는 비정기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월급의 경우 매달 며칠에 돈이 들어올 거란 걸 직원들은 잘 알고 있다. 그만큼 쉽게 익숙해지고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한 큰 감동이 없다. 정기적인 자극에 무뎌지는 것이다. 반면에 슬롯머신의 경우 언제 어떻게 보상이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 짜릿하고 한 번 터지면 기억에 깊이 남는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다면 정기적으로 사주는 건 효과가 덜하다. 예를 들면 매주 월요일마다 커피를 사는 것은 감동이 떨어진다. 어느 순간 월요일 아침에 커피를 안 사주면 서운해하고 불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깜짝 이벤트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예측 불가능성에서 오는 놀라움과 기쁨은 일반적인 이러한 루틴한 영역에서 오는 것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은 돈이나 물건과 같은 물질적인 것에만 유인 동기를 얻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연구에 의하면 동기부여에 있어서 외적인 보상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처럼 일관성이 있는 보상보다는 깜짝 이벤트 형식으로 팀원이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무언가를 건네는 이러한 팀장님들을 보신다면 이분 좀 센스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팀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리더십 평가 결과가 있다. 다름 아닌 아래로는 혹평을 받고 위로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리더다. 팀원들과 부하 직원들에게는 최악의 점수를 받았는데 상사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은 경우다. 이런 리더십 평가 결과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아래 직원들을 쥐어짜서 성과를 내고 위 상사에게는 비위를 잘 맞추나 보다라는 추측이다. 흔히 말하는 위로는 약하고 아래로는 강한 유형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다. 아래를 쥐어짜는 식으로 성과를 내는 방식이 먹히던 시절이 분명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유용하다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진정한 정말 초격차 수준의 성과를 지향한다면 이렇게 많은 수건 쥐어짜는 식으로는 방식 자체가 틀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임원들은 본인과 조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올바른 직원을 해줄 수 있는 부하 직원을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부하 직원이 직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리더는 관용을 보이고 조금 더 다가서기 쉬운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뜩이나 자리가 주는 아우라로 인해서 다가서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리더이기 때문이죠. 윗사람보다는 아랫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때 진정한 리더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임원의 특정 이슈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당연히 임원의 눈으로 해당 이슈를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머릿속으로 임원의 자리에 앉아 임원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역지사지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 자꾸 내 입장과 욕심이 앞선다. 이런 방식으로는 5살짜리 아이도 제대로 설득할 수가 없다. 상사와의 의사소통 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역지사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대화가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그가 원하는 것, 그가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바라는 것을 상대방이 수용하고 어느 정도 관철하기 위해서는 나의 욕구에 앞서 상대방의 욕구를 내가 말하는 바에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다음 내가 바라는 바가 이렇게 한목적이 되는지를 따져보는 편이 훨씬 더 성공률이 높을 것입니다. 멋지고 매력있고 배려심도 많은데 능력까지 좋은 누군가와 사이좋게 지내는 건 쉽다.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 하지만 일단 직장 내 관계상 어려울 수밖에 없는 당신의 상사와 잘 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상사가 가진 강점들을 찾아내어 가능하면 당신이 모시는 상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 한다. 이런 노력은 상사를 위해서가 아니다. 무엇보다 당신을 위해서다. 감정에는 부메랑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호감이라는 부메랑을 던지면 그 부메랑은 돌고 돌아 다시 당신에게 호감으로 돌아온다. 반면에 당신이 상대방에게 미움이라는 부메랑을 던지면 결국 당신에게 미움이 되어 되돌아온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의 상사와 잘 지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의도적으로 상사의 좋은 점, 본받고 싶은 점을 눈여겨보고 의미를 부여하자. 그러다 보면 덤으로 상사의 호불호와 성향까지 제대로 파악하게 되니 효과적인 보고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상사만 만날 일은 정말 만무하죠. 대부분 불편하고 무언가 나랑 이게 좀 안 맞아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잘하는 가장 중요한 팁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상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상사가 가진 장점들을 위주로 그를 바라보고 그것들을 배우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 무척 중요한 것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서 회식이나 모임에 부장이 매번 빠질 수는 없다. 업무 얘기만 하던 회사에서 벗어나 모처럼 음식을 먹으며 친해질 수 있는 자리가 회식이다. 그런데 회식도 어쩔 수 없이 상하 관계가 적용되는 업무의 연장선상이라 직원들은 편치가 않다. 그럼 부장인 당신은 편하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다. 부장인 당신도 직원들의 눈치를 보고 직원들도 부장의 눈치를 본다. 그러니 낄끼빠빠가 필요하다. 행여 부장님 안 계시면 재미없어요 라는 말에 감동받아 2차, 3차까지 동행하는 건 금물이다. 낄끼빠빠, 낄 땐 끼고 빠질 땐 빠져야 멋있다. 낄끼빠빠라는 말 들어보셔서 아마 아실 겁니다. 낄 땐 끼고 빠질 땐 빠진다는 이야기죠. 조직의 화합이나 결속력을 위해서는 사실 회식은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구성원들이 상하관계가 바탕으로 되어 있고 리더는 대부분의 인사고과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편한 자리가 되기란 어렵고 편하게만 생각하는 것도 사실 정상은 아닐 겁니다. 무엇이든 적당한 정도로 자리를 만들고 조직원들을 어울리게 만들어주고 너무 늦지 않은 타이밍에 조금은 쓸쓸한 뒷모습을 보여주며 빠져주는 것이 리더의 덕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과 빨리 친해지고 싶다면 머리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서류를 뒤적이고 파일을 주고받으며 회의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보면 두려움이 느껴지는 상사나 선배와의 협업을 힘들어한다. 모르는 것이 있어도 나서서 감히 물어보질 못하니 업무에도 자꾸 차질이 생긴다. 일이 제대로 진행되길 바란다면 상사도 때로는 직원에게 인간미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상사로서의 카리스마를 버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형성하기에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점심밥 같이 먹기다. 이처럼 절호의 기회를 그저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만들지는 않도록 하자. 그런데 더 좋은 건 함께 또 따로다. 가끔은 따로 흩어져 각자 점심시간에 충전의 시간을 갖고 다시 모일 때 더 즐거울 수도 있다. 상사가 오히려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부하 직원을 편하게 만들고 다가서기 쉽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업무적인 이야기와 관계로 점철된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얘기를 함께 하다 보면 상사도 부하 직원도 똑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지구나 하는 동지애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과하면 안 되는 건 리더 스스로의 만족과 소통을 위해 점심밥을 같이 먹는 것을 이렇게 연례 행사, 고정적인 행사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이 책은 팀장이거나 리더이신 분들만 보는 책이라기보다는 직장 생활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직장 생활 백서와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 내 리더가 되고 싶은 분들 혹은 직장 생활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해내고 싶은 분들에게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